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다준다연구소 저자 강연을 맡게 된 박사랑이라고 하고요. 김태영 저자님과 함께 이재명의 스피치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오늘 30분 정도 제가 먼저 스피치에 대한 강연을 하고 이어서 바로 김태영 작가님께서 심리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12년 차 아나운서고요. 그리고 또 현재 기업, 정부, 부처 행사, 공식 행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피치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스피치 컨설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피치 컨설팅이라고 하면 개인 스피치 코칭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설문이나 아니면 면접을 준비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을 때 제가 그분들의 연설문을 직접 작성해드리고 또 발표 준비를 도와드리고요. 또 코칭까지 직접 하나하나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 화면에 지금 떠 있죠? 네, 아마 그 스피치 책을 제가 왜 썼고 또 그리고 스피치에 대해서 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만 봐도 굉장히 악플이 정말 많죠. 또 그리고 저희가 직장 내에서도 갑질, 폭언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금 이제 빠르게 변하는 시대만큼 말도 조금 변화시켜보고 거기에 맞게 좀 좋은 말, 좀 선한 말을 해서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좀 스피치에 대한 일을 좀 해보고자 결심을 했고 또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피치, 만약 국민들의 말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말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론만 봐도 대통령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는 모습, 비난하는 모습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TV 토론에서도 네, TV 토론에서도 네, 우리가 대선 후보라는 분들의 말이 품격이 있어져야지 우리도 거기에 맞게 보고 배울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좀 국민들의 말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의 말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스피치 책을 쓰게 됐고요. 그렇다면 왜 하필 이재명이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정말 말씀을 잘하시거든요. 우리가 명연설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과거에 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한 명연설가 스타일이셨는데 그 후로 약간 대가 끊겼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보고 저분이 연설가의 대를 이을 명연설가가 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 공부를 딱딱하게 이론으로 배우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사례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책이 조금 더 탄탄한 논리를 갖춘 이유는요. 스피치랑 심리를 같이 분석을 했어요. 보통은 따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12년 동안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담아서 이 책에 스피치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신데 심리학책을 무려 40권이나 쓰셨어요. 40권이나 쓰신 심리학자님이 꼼꼼하게 분석한 내용까지 같이 담겨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스피치 그리고 심리를 동시에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 말과 심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심리란 것은 속으로 하는 혼잣말 그리고 우리가 발화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말은 이제 겉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란 걸 생각했을 때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한다, 말만 청산유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사람이 누구냐라고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말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 본질 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을 볼 때도 역시 부동산, 경제, 공약 많은 것을 꼼꼼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말,
특히 뭐 즉흥 연설이나 토론이나 인터뷰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온 말에 그 사람의 속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 말들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제가 목차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목차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나를 보여주는 말하기. 스피치 기술 중에서 하나죠. 나를 보여주는 말하기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설득의 기술, 그리고 말하기 전략 9가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어서는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길래 국민과의 그렇게 소통을 잘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이어서는 대응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재명의 심리에 대해서 꼼꼼하게 오늘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스피치 시간이 끝나면 이어서 김태영 작가님께서 이재명의 심리,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윤석열의 말과 심리까지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먼저 하나 보고 시작을 할게요. 2016년에 촛불 시위 현장에서 이 영상, 이 연설로 일약 2017년도에 대선 주자가 되었거든요. 그 영상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기 멀리 변방 성남에서 온 이재명 시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마치 지배자인 양 여왕인 양 상황 순실을 끼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설 보시니까 조금 어떠세요? 네, 좀 강력한 파워 스피치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말로 대선 주자까지 오른 분이잖아요.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 때문에 대선 주자까지 오르신 분인데, 역시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걸 또 우리가 따져볼 이유가 있겠죠. 자, 보시면 말의 첫 시작을 굉장히 재밌게 하세요. 저 멀리 변방 성남에서 온 이재명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냥 시장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저기 변방에서 왔다라고 자신을 낮춰서 재밌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재밌게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일단 마음을 열고 스피치를 듣게 되거든요. 일단 재밌잖아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전라도 강연을 가면은 거시기 이런 용어를 쓰면서 사람들과 공감대를 잘 이끌어내고요. 주식하는 분들 앞에 가서는 주식 얘기로 시작하고, 또 청소년들 앞에 가서는 청소년들이 들었을 때 공감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연설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첫 시작에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호기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하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홍대에서 거리 연설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사람들이 막 약간의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서로 가까이서 보려고 막 소란을 일으켜요.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연설은 마치 어떤 가수의 공연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이 한 30분 정도 된 즉흥 연설인데요. 이 연설을 30분 동안 연설을 했지만 한 문장 그리고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다 라는 말로 압축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좋은 연설, 그리고 좋은 연설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PT를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발표를 하실 때도 그걸 하나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한 발표 한 문장으로 줄이면 과연 무엇일까? 이건 IR 피칭을 하시거나 회사 내에서 PT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한 문장으로 줄일 수가 없다면 그 PT는 성공적인 PT가 될 수 없다는 거. 네,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연설을 쭉 듣다 보면 억강부약이라던가 이런 어떤 단어, 핵심 단어, 그리고 핵심 문장이 귓가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주목받았던 연설 먼저 한번 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네, 뭐가 있을까요? 윤봉기 기자님,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 생각을 알 수가 있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앞에 계시는데, 네, 누군가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적 능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격이나 심리를 간파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철학, 신념, 진정성 이런 것들을 간파할 수가 있어요. 지적 능력이라고 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우시죠? 보통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한다가 절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능 검사에서도 언어 검사는 꼭 들어가는 거 아시죠?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휘를 쓰는지,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지능 검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할 때는 그 사람 사고가 그대로 발화되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으시죠. 난 책도 읽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입을 닫고 있겠다. 이런 분도 있으세요. 어디 가서 내 무식이 탄로날까 봐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어서는 성격과 심리를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즉흥으로 어떤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바로 나오는 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팔짱을 낀다던가 아니면 제스처를 어떻게 하는지, 표정이 어떤지에서 우리는 성격이나 심리를 언어 그리고 비언어로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어서는 철학, 신념, 진정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말에서 어떻게 진정성을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진정성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했던 말을 2017년도에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실천을 했는지, 바로 이게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도 제가 영상을 쭉 보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16년도에 하는 말을 2021년도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즉흥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진정성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공약 이행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잖아요. 9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공약 이행률에서 이 사람을 말하면 실제로 실천을 하는구나 해서 이 사람의 어떤 또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이 처음엔 잘 들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천을 잘 안 하는 경우죠. 그래서 말은 실천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은 거가 파악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꼼꼼하게 들어봐야 된다. 특히 대선 후보,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대선 후보자, 특히 TV 토론에서는 정말 열심히 듣고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말을 잘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말을 잘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하면 일단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죠. 두 번째, 원만한 대인관계 갖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죠. 사회적 영향력, 만약에 내가 발표를 잘하고 연설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면 네, 당연히 하는 일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밖에 없겠죠. 정말 쉬운 예로 내가 영업사원인데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말을 잘하면 수익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제 수강생 중에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공무원인데 또 좀 그 안에서 좀 대변인이나 홍보 담당자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 전부터 저한테 한 6개월 전부터 꾸준히 아나운서 수업을 받으셨는데요. 그 채용이 열렸을 때 바로 이제 아나운싱을 잘하니까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만큼. 하지만 이렇게 또 들으면 말은 좀 타고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편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말하기의 세계에 편법은 없다. 말은요, 노력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처음부터 말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 아나운서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카메라를 못 쳐다봐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시험장을 나왔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유재석 씨, 첫 리포터 했던 시절 기억나시죠? 아마 굉장히 떨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 방송을 마쳐서 엄청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노력으로 국민 MC가 됐죠. 이처럼 말은 정말 노력하면요 그대로 정말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한테 스피치 레슨을 1시간만 받으면 바로 목소리가 조금 좋아지는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정말 그래요. 말하기의 세계에 편법은 없다. 노력하면 누구나 말을 아나운서처럼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굉장히 좋은 표현력 그리고 전달력을 가질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뭐 대통령 후보자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겠죠. 자, 스피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스피치란 좀 무엇일까? 그 개념을 정확히 좀 짚고 갈게요. 스피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청중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좁게는 발표나 연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스피치고요. 그리고 조금 넓게는 토론이나 면접 그리고 대화까지도 모두 스피치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스피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공감이랑 설득이겠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논리와 감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스피치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제가 이재명 후보의 스피치를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재명 후보의 말하기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 나를 보여주는 말하기를 한다. 자, 상대의 마음을 일단 얻어야 성공적인 발표가 되잖아요. 뭐 선거도 그렇고 발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PT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뭐 소개팅, 맞선 자리에 나가도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일단 공감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공감을 어떻게 이끌어낼까요? 말을 잘하면 될까요? 똑똑하면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일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여줘야 된다.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자신의 이야기만이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스피치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이야기로 사람을 감동시킨다. 우리가 면접 준비할 때도 어떻게 내 자기소개를 하면 좋을까? 진짜 고민 많이 하시죠? 1분 안에 어떻게 나를 소개하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내가 정말 처했던 가장 힘들었던 위기 상황을 말하고요,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이걸 1분 동안 말하면요, 거의 다 사람들은 엄청 큰 공감을 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영화나 아니면 뭐 책을 읽거나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 감동을 하거든요. 실제 자기가 느낀 것처럼 영화를 봤을 때 감동을 한다고 측정을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치 내일 같은 그런 굉장히 공감대가 올라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나만의 스피치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 스피치 스타일을 잘못 사용했던 경우 어떤 사람 있었죠? 우리 대선 후보 중에서. 네, 여기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죠? 네, 누굽니까? 이렇게 했던 안철수 후보 생각나시죠? 안철수 후보의 성격은 평소 어떤 것 같으세요? 점잖고 얌전한. 네, 약간 모범생 같기도 하고 조금 부당하고.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좀 점잖은 느낌이 나죠. 그런데 누굽니까? 라는 파워 스피치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자기에게 잘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에게 잘 맞는 옷은 어떤 스피치 스타일일까?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넌 되게 카리스마가 있어. 넌 되게 논리적이야. 아니면 넌 되게 감성적이야. 그런 말을 자주 들었다면 그게 바로 제 스피치 스타일이에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스타일 같으세요? 좀 카리스마, 네, 사이다 화법, 뭐 파워가 있고 이런 느낌이 나시죠? 이재명 후보가 이 스타일을 연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옛날에 청년 시절에 스피치했던 영상을 제가 찾아봤어요. 책을 쓰면서 30대 중반 정도 영상을 봤는데 지금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머도 살짝 섞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 근데 그거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가장 좋아요. 네,
그게 제일 매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씩은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스피치 선생님이 있다면 선생님은 저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물어보면 또 잘 알려주실 거예요. 네, 자기랑 잘 맞는 스피치 스타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소개팅 나갈 때 억지로 막 평소에 점잖은데 막 웃기려고 하는 남자분들 있잖아요. 그럼 되게 어색하죠.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매력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자기 신뢰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자기 신뢰는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자기 신뢰를 가진 사람은 뭐 천재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 랄프 월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라는 책에 따르면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천재다. 자기를 믿기 진짜 어렵죠. 특히 발표 전에는 발표 불안 엄청 심하잖아요. 왜 발표 불안이 심할까요? 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청중도 나를 믿지 않을 거란 생각이 있어요. 내가 나를 믿으면 청중도 나를 믿어줄 거란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떨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뢰를 갖는 거 진짜 어렵지만 자기 신뢰를 갖는다면 세상에 어려운 발표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자기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재명 후보의 스피치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럼 한번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지, 자신의 색깔대로 스피치를 했는지, 어떻게 나만의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과거와 가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1976년 봄 12살 어린 나이로 깔끔한 교복 대신에 기름때 묻은 회색 작업복을 걸친 채 여기 계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솜털이 남아있는 고사리 손 아들을 시커먼 고무 공장까지 바래다 준 제 어머니는 상대원 시장 화장실 앞에서 휴지를 팔았습니다. 뜻깊은 자리이니 제 가족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남매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제 어머니 여기에 와 계십니다. 비뚤어지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바르게 키워주신 어머니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대원 시장의 청소부로 일하시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원을 거쳐 건물 청소 일을 하다 2년 전 새벽 과로로 딴 세상으로 가버린 저의 여동생은 아마도 저 하늘에서 이 오빠를 격려해주고 있을 겁니다. 네, 나를 보여주는 말하기인데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출마 연설에서 보통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는 후보들은 많은데요. 자기가 힘들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 후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바마도 연설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했었죠.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그분도 확 유명 인사가 됐죠. 뭐 하루아침에 연설로.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청중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청중은 가장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렸을 때 소년공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 바로 그 장소에서 말을 했잖아요. 바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특히 같이 이재명 후보처럼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말한 장소가 보통의 대선 후보들은 딱딱한 장소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역사적인 장소, 뭐 백범 김구기념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연설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본인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장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뭔가 머릿속에 그림이 생생하게 그려지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제가 만든 공식인데 감독형 말하기라고 하거든요. 어떤 입체적인 말하기죠. 죽어있는 말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뭐 흑백이 아니라 색채를 샥 뿌리는 것처럼 봤을 때 사람들이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스피치, 그리고 가족까지 화면에 등장시키면서 더 큰 감동을 주죠. 네, 그래서 이런 스피치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이어서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나를 보여주는 말하기에서 세 번째로 제가 진정성에 기초한 스피치를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성에 기초한 스피치를 했을 때 어떤 강력한 파워 스피치까지 이어지거든요. 막 소리만 꽥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비록 소수여서 지금은 당장 발길을 껴돌리지만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 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꿈을 대신 실현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언제나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옆에 서서 국민이 괴로울 때는 제가 앞장서고 우리가 모두 즐거울 때는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진정한 대리인, 진정한 공복의 길을 뚜벅뚜벅 흐트러지지 않고 조심을 갖고 그대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박수가 나오는 연설이죠. 네, 이 연설 보면 이게 과연 진정성 없이 가능한 연설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런 파워 스피치는 진정성의 기초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심리학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어떤 승화에 성공했다. 어린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어떤 승화시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파워 스피치는 누구나 흉내낼 수가 없죠. 네, 특히 리더라면 이런 파워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참 귀한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스피치를 했다. 바로 진정성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스피치가 나왔다. 네, 나를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천재적인 스피치를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재명 후보는 설득의 달인이죠. 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을지. 먼저 설득의 3요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설득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논리, 신뢰, 이 감성이 삼각형처럼 조화를 이루었을 때 설득이 된다. 좀 쉽게 얘기해 보자면 우리 쇼호스트가 상품을 팔 때 우리는 쉽게 설득되잖아요. 네. 그런데 쇼호스트도 이런 법칙을 사용하거든요. 어떤 논리라는 거는 이성적인 거, 정확한 사실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양제를 판다라고 했을 때 영양제가 어떤 성분으로 돼 있고 FDA 승인을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감성이라고 하면 저희 어머님께 사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효도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감성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신뢰, 어떤 권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영양제를 의사가 판매하면 더 우리는 저거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설득을 당하게 된다 라는 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말의 설계도, 본격적으로 설득에 앞서서 말의 설계도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무대 앞에 나가서 내가 누구를 설득시켜야 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할 때, 또 면접을 볼 때도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러면 당장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되지? 머릿속이 하얘져요? 아니면 머릿속이 까매져요? 이렇게 하얀 분 있고 까만 분 있으신데 이 말의 설계도를 딱 잘 그려놓으면요. 굉장히 말이 유창하게 잘 흘러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오프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디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클로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1분 동안 스피치를 한다. 그러면은
먼저 내가 본론에 할 말을 먼저 작성해 놓는 거예요. 본론은 한 30초 정도 되겠죠? 20초에서 30초. 그다음에 오프닝은 뭐 10초에서 20초 정도 되겠죠? 클로징도 10초에서 20초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말을 칸막이로 분배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서랍장 안에 물건을 와르르 쏟아 넣으면 정리가 잘 안 되죠. 근데 칸막이 쳐지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말도 똑같이 머릿속에 말의 지도를 그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대본을 작성하실 때는 먼저 본론을 핵심적으로 할 말을 적으신 다음에 다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오프닝을 시작할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프닝은 여러 가지로 시작할 수 있겠죠. 두 가지식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질문형으로 시작해도 되고요. 어떤 지금 현재 사회 이슈 같은 거나 내가 할 말과 연관된 관련된 어떤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프닝은 책의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 정말 좋은 내용이 있는데 뭐 표지가 별로다. 그러면 안 읽게 되잖아요. 우리가 나와서 말을 할 때도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오프닝 여러 가지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디,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클로징에서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해야 할 말, 아니면 내가 핵심적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시고 마치면 돼요. 당부할 말이라는 거는 우리 유튜브 볼 때도 그렇죠. 끝날 때 구독 꼭 눌러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듣다 보면 이제 내가 뭘 듣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억이 조금 흐트러지는데 그때 꼭 해야 할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바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겠죠. 오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래서 오프닝, 바디, 클로징이 있다. 이 세 가지 설계도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말을 하신다면 중간에 잠깐 말을 깜빡하시더라도 끝을 향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의 말하기 논리, 신뢰, 감성, 설득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논리적인 면부터 먼저 볼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약 1,500개에 이르는 정책에 수혜자 645만 명, 금액으로는 9,997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각 복지 정책들을 폐지하도록 강요하는 중입니다.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자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자체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업을 스스로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자치, 자기 지배의 원리를 관철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웁니다. 성남시가 그간의 엄청난 규모의 비공식 부채들을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약 1,200억 원의 지방채조차도 매년 160억 정도씩 갚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논리 그리고 감성 그리고 권위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논리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수치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말했을 때 사람들은 강한 신뢰감을 느껴요. 그래서 재벌 창고에 많은 금액의 현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550조가 있다라고 수치를 정확하게 말했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의 어떤 변화를 말할 때도 단순히 줄었다, 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수치를 정확하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신뢰감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이 수치를 꼭 활용해 보세요. 수치를 정확하게 끝 숫자까지 다 말했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아마 이번 토론에도 나와서 2차 토론 이제 하죠? 내일 하나요? 네, 내일 할 텐데 아마 2차 토론장에서도 수치를 정확하게 이용해서 반박을 잘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수치를 쓸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수치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치를 말씀하실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면 좋아요. 특히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하시거나 유튜브를 하시거나 아니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수치를 꼭 넣어서 말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듣다가 딱 고개를 들면서 볼 거예요.
예, 수치 꼭 강조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제가 약속했던 게 있는데, 정치적인 이익을 목표로 여러 군데, 10군데 도로를 동시에 해가지고 10년 하는 것보다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매년 한 개씩 끝내겠다. 10년 동안 하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한 개를 끝내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은 바람직한데 정치인들은 생색을 내야 되니까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자꾸 이거 하다 보니 늘어나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조금 좀 미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치를 하면서 새로 뭘 하겠다는 공약을 거의 한 게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성남시에서도 그랬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뭐 거대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상징물을 남겼다 이런 공약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있는 걸 빨리 끝내겠다 했죠. 아까 제가 어떤 권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설득의 3요소에는 어떤 신뢰, 즉 권위, 그리고 논리, 그리고 감성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의 말에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느꼈을 때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하는 이유도 또 공약 이행률 때문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면 반드시 할 것 같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자신은 공약을 많이 내세운 적이 없다.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한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재명이 말을 하면 반드시 저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아마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권위라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켰는가 그게 설득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권위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영상은 이제 설득의 3요소 중에서 이제 감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감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백화점 가서 상품을 만약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판매원에게 상품을 사고 싶을까요? 둘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둘 다 정말 잘해요.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은 감성적으로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끌리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스피치를 할 때는 이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성적인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제 출신이 미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어지는 권한이 있다면 최대치로 행사할 것이고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나는 머슴이라는 생각으로 주인의 뜻을 철저하게 따를 겁니다. 좋은 일이라 해도 확신이 들어도 물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 잘못된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자기 발등 찍는 이 애절한 국민들을 설득해서 진실을 전달하고 그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서 손 함께 잡고 앞으로 반발짝씩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아이화법으로 감정으로 소통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제 출신이 비천합니다. 제 출신이 비천해서 가족들을 파보면 파볼수록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라는 말, 감정으로 소통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때 너도 잘못했잖아 라는 유화법을 쓴 게 아니라 아이화법을 썼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를 그만 공격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아이화법을 썼기 때문에 갈등 없이 잘 풀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들어간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설득의 3요소는 논리, 그리고 감성, 그리고 권위.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사람들은 설득을 한다. 세 가지. 그래서 참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말을 잘하기 정말 어렵구나. 내 얘기도 다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열심히도 살아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란 게 아까도 계속 제가 초반에 말을 했지만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다라는 말이 여러분 조금씩 더 공감이 가시죠? 여러분, 네, 다음 거. 이건 이제 다스베이다라는 프로그램 나와서 말씀했던 영상인데요.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기득권과 싸웁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많이 맞아서 많이 다쳤습니다. 제가 가진 상처도 다 그런 겁니다. 라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을 하는데 저는 그 설득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저는 빈말 안 하거든요. 실체가 그래서 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실제 말한 대로 할까봐? 네. 전 진짜 말한 대로 하거든요. 쏠 때는 반드시 실탄으로 쏴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매우 공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K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정부가 잘 했지만 핵심은 우리 국민들께서 마스크 써라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맞습니다. 새벽에 줄 서가지고 마스크 사 쓰고 2,500원씩 하는데도 사 쓰고 마스크 못 사면 집에서 안 나오고 이런 정말 헌신적이고 또 협조적인 국민들 때문에 우리가 K방역도 성공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성공했는데 저는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불편을 감수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좀 손실을 보더라도 다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좀 용감한 데가 있죠. 국민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설득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 믿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성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뭐 남편이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 아니면 뭐 여자친구에게도 말을 할 때 잔소리할 때 특히 너 진짜 안 바뀌어. 넌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바뀔까요? 네, 절대 설득이 안 되겠죠? 그런데 말을 할 때, 믿는다. 너가 할 거라 믿는다. 너는 그걸 이뤄낼 거라고 믿는다라는 이런 화법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설득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꼭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연설을 보니까 계속 국민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을 믿는다라는 표현, 뭐 어떤 정치인은 국민들을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개돼지로 본다 뭐 이런 정말 안 좋은 표현도 있었는데 이렇게 믿는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지도자가 있다면 국민들 얼마나 또 잘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거. 그래서 설득에 대한 부분 여러분께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수의 말하기 전략 9가지 중에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쉽게 여러분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글말보다 입말, 그리고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말을 하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반복 기법, 핵심 단어를 반복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그 핵심 단어를 강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조 넘어가고요. 또 그리고 강약, 말은 글과 다르게 휘발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꼭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뭐 크게 또 높게 그리고 느리게 발음해주면서 그 단어를 사람들이 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강조해 주는 거. 그래서 9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는데 그거 역시도 그들이 할 의무가 없는 건데 제가 성남시 예산으로 할 걸 그들에게 부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뭐 깡패, 양아치, 심지어 공산당 이런 욕을 했던 겁니다. 인허가권을 남용해서 너무 민간 사업자한테 돈을 많이 뺏는다. 대유가 하천대유가 제 거였으면 제가 저한테 뺏었겠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민간 개발하지 말라고 공공 개발하겠어요? 이런 상식 밖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결론은 이 해당 지역의 토지 투기 세력과 손잡은 것도 국민의힘, 공공개발하자고 로비해가지고 압박해서 민영개발 만든 것도 국민의힘, 성남시의 공공개발 투지를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 사업자 참여시키라고 압력 넣은 것도 국민의힘, 여기서 뇌물 받아먹은 것도 국민의힘, 나중에 새로 사업 참여한
그 토지 투기 세력들한테 이익 챙기고 이 투기 이익 나눠 먹은 것도 국민의힘. 이거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 전략 중에서 이 반복 기법을 사용하시거든요. 네, 보면은 이 영상 쭉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쭉 말하다가 국민의힘, 쭉 말하다가 국민의힘, 쭉 말하다가 국민의힘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이렇게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굉장히 운율감이 느껴지면서 듣는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또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강약 조절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앞서 중요한 말은 화천대유가 제 것이었으면 제가 저에게 뺏었겠습니까? 라는 반문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법 때문에 굉장히 하셔는 많이 강조가 된다. 그리고 이제 비유법, 영상으로 비유법을 함께 봤는데요. 이 비유 같은 경우에도 청중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스피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이해가 잘 가도록 쉬운 단어로 비유를 들어주는 거 역시 아주 중요한 화법입니다. 자, 소통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중의 언어로 말하는 거. 그리고 효과적인 경청법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경청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소통을 잘하려면 일단 경청이 기반이 되어야겠죠. 첫 번째로는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3초 여유를 두고 답하는 거. 그 두 번째로는 리액션을 하는 건데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계속해서 네 하면 오히려 좀 가식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경청을 하실 때는 한 3-4문장에 한 번 정도 네, 그리고 조금 3-4문장에 한 번 정도 맞습니다 정도 고개를 살짝 끄덕거리거나 이 정도로 리액션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대방이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을 표정으로 좀 따라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질문으로 관심을 중간중간에 표현해서 너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했어? 어떻게 그걸 한 거야? 라는 질문으로 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이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이재명의 말하기 특징 4가지로 좀 살펴봤고요. 좀 추가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동지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보기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저희가 앞입니다. 먼저 우리 노동주 위원장이십니다. 후천성 1급 시각장애인 영화 감독이십니다. 직접 삶을 통해서 장애는 그냥 불편한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박수 주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솔 위원장이십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시면서 마을활동단체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젊은 정치인,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영환 위원장이십니다. 저보다 키가 한참 더 큽니다. 예.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인입니다. 광산구의 청년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특히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선이라는 게 극적인 과정이어서 희노애락이 막 하잖아요. 경선 과정 중에 가장 분했을 때. 별로 분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옛날에 난 더 했는데 그래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진짜예요. 네. 슬프고 외롭다 이럴 때는 있잖아요. 아, 그건 사실 좀 있죠.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야당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방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 지도부에서 경쟁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건 좀 가르마를 타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재산이 늘었다. 변호사비 많이 냈을 텐데 왜 늘었냐? 누가 대신 내준 거 아니냐? 아니, 재산이 줄었는데요. 3억이 넘게 줄었는데 당에서 팩트니까 지급한 내역들이 다 있으니까 그만해라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건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여전히 아웃사이더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약간 섭섭하죠. 반면 저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서 아니 알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뉴스로 처음 접했는데 이렇게 뉴스로 통보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약간 통보식으로 나중에 알아서 해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긴급 상황이라 불가피한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어려운 점들은 저희가 말씀하시면 충분히 보완하도록 예, 저희가 거주하고 있고 또 단기간 내에 당장 대책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총장님은 그 말씀 얘기 드렸어요. 학교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대책을 만들고는 계시던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피해 입지 않게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필요한 뭐 보상 조치든 아니면 뭐 임시 주거 조치든 학교하고 상의돼서 그 학생들이 한겨울에 길바닥에 나가게 하지는 절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 단연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곡 달성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제가 때려 부순지 않는데 그거 아니고 맞습니다. 그 중에 5, 6건 외에는 전부 자진 철거하도록 했고 다 협의를 통해서 흔쾌히 잘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마구 저지르는 사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자치국 우리 담당 국장이신데 학생들하고도 총학생회하고도 직접 소통 통로를 저희가 만들 테니까 연락해 주시고 필요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하십시오. 그리고 잘 안 되면 저한테도 하세요. 여기다 메시지를 주시면 트위터에다 써도 제가 다 읽어보지만 어제 페이스북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다 학생들 공유하시고 저한테도 직접 주세요. 얘기가 잘 안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뭐 내가 학생들께서 우리만 뭐 이렇게 이기적인 것이고 여하튼 이번 이 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억울하거나 피해봤다는 생각 절대 들지 않게 할 테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안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제 다시 넘어서 그 아이들 건져와야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보여줘야 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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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